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전 세계가 관심입니다. CES 개막과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8년 만에 기조연설에 나섰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행사 시작이 저녁 6시 30분이었는데 행사 시작 3시간 전부터 수천 명이 대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행사장이 10,000명에서 12,000명가량 수용할 수 있었는데 예. 이 행사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일종의 락스타의 콘서트장을 방불 시킬 정도로 많은 관중이 운집을 해서 예. 3층까지 만석을 이뤘다. 그래서 아주 흥행이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 젠슨황 최고 경영자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또 어떤 기술들을 보일지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이번에는 로봇 시대를 예고하면서 이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드는 어떤 비용과 시간을 확실하게 절감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름이 코스모스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리적 AI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이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AI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로봇이 현실 세계의 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요.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과 동일한 이 3D 3차원이죠.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동일한 가상 현상, 가상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빠른 속도로 로봇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봇이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해서 현실의 로봇을 활용할 수 있고 자율주행 기능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이것을 개발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신기술을 제시를 한 것이라서 예. 이것은 정말 획기적으로 앞으로 이 로봇이 인간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예. 전략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순한 GPU 하드웨어에서 좀 더 진일보된 플랫폼 제시까지 이루어진 건데 지금 블랙엘 기반의 GPU 신제품도 아까 선보이는 모습 잠깐 저희가 보셨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 메모리가 탑재가 됐다고 밝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설에서 데스크톱이랑 노트북 같은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eForce RTX 50 시리즈도 공개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인 블랙엘을 탑재하고 이 AI 가속기에 엔비디아 GPU AI 메모리를 결합해서 가속기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께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 반도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지금 GPU 장치 같은 경우는 전작에 비해서 성능은 2배로 좋아지고요.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가지고 사실 소비자들은 많은 환호를 했는데요. 예. 반대로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 주가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좀 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마이크론 반도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협력사 주가는 그 당시에 발표 직후에 20% 넘게 폭등을 했다. 이런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젠슨황 최고 경영자가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삼성은 HBM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이 이렇게 좀 늦어지는 배경이 뭘까요? 예, 이번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사실 최초로 최ን슨황 CEO가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문제를 직접 지적을 했습니다. 삼성이 오랫동안 HBM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예. 그동안 이 HBM이 발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요. 이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설계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젠슨황 CEO가 이번에 삼성은 HBM을 새로 설계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 문제를 지금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사실
저 미국 사람들 얘기할 때 항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면 네.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을 하는 병주고 약주고요. 이제 네. 병주고 약주고 식으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뭐 내일이 수요일인 것을 믿는 것처럼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립서비스 차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의 기술력을 믿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이 설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라는 측으로 언급을 했는데 뭐 이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조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좀 소망하는 상황입니다. 네, 뭐 내일의 해는 반드시 뜨지만 해가 뜨기 전 밤이 가장 어둡다라는 예. 말이 있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ES 이제 본격적인 개막을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주제를 보니까 영어로 이제 다이브인, 우리말로는 몰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인가요? 예, 지금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데요. 예.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현지 시간 7일 날 그 개막을 해가지고 오늘 10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4,500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가 다이브인, 몰입이고요. 예. 그런데 이 의미가 이제 기술로 연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빠져들자라는 것이 핵심 어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역시 올해도 인공지능, AI이고요. 그 지난해에도 대표 키워드가 AI였는데요. 1년 사이에 이제 한층 AI 기술력이 확장되고 진화가 됐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 AI가 개인을 위한 맞춤형, 그다음에 더 많은 분야에 확장돼서 적용되는 수 있도록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몰입을 갖다가 핵심 아젠다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CES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활약도 기대가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금 AI 가전 혁신을 두고 전면 승부를 펼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그 LG전자가 스마트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전제품만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라 AI 기능을 이용해가지고요. 집안의 시스템을 갖다가 가전제품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편리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솔루션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갖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홈 AI, LG전자는 AI 홈으로 각각 명명을 해서 스마트홈을 실현하는 AI 기술 가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집사 로봇 볼리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LG전자도 이 AI 홈을 구현하기 위한 비서 로봇을 역시 올해 안으로 출시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 회사 역시 둘 다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사 로봇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공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홈 AI를 얘기하는데 초개인화라고 해서 개인에게 맞춤형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집하고 모빌리티, 그 자동차나 뭐 이런 이동성, 그다음에 상업 및 가상 공간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총체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반도체에는 큰 성과가 보이지 않고 지금 가전에서는 기술 혁신을 이제 제시하고 있지만 오늘 지난해 이제 4분기 잠정 실적을 또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들. 왜냐하면 그 여러 증권사에서 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FN 가드에 따르면요, 1월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를 발표한 증권사가 총 11개인데요. 네. 그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평균이 약 7조 4,714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간 집계한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조 2,105억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1월에 나온 전망치가 약 7,400억 원 정도 낮아진 것이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삼성전자 전망치를 증권사들이 낮추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 주요 이유가 삼성전자의 주력 그 상품인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또 추진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 같은 예. 경우는 가동률이 역시 하락을 해서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BM3 공급도 역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그 젠스랑 CEO까지 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네. 지적을 하니까 이것도 역시 안 좋은 소식이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좀 계속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서 좀 앞으로 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실적을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와 또 CS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CS 또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기술들을 전해올 예정이니까요. 함께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야기인데 피해자들의 인도가 이제 모두 끝나면서 이제 남은 건 사실상 사고 원인 규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보니까 사고조사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를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곳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인데요. 예. 이게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인사와 예산 등의 국토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위원장이 전직 국토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이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조사를 하는 조사팀에도 국토부 현직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제주항공 참사, 그 무안공항 사고 같은 경우는 국토부 과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것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국토부의 산하의 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가족 측뿐만 아니라 조종사 노조 측에서도 예.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니까요. 결국은 국토부 측에서도 사고조사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그다음에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상임위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적절한 시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거취 표명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일단 많이 지목되는 게 그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문제잖아요. 로컬라이저 이제 밑에 있는 그 둔덕인데 그 당시에 이제 국토부가 규정에 맞게는 좀 건설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거 뭐 결국은 앞으로 또 수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또 원인이 규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국토부 입장은 뭐 기존 입장을 반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단 안전구역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항공기가 착륙 후에 제때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부분을 지나쳤을 때 네.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착륙대 종단 이후 설정된 구역을 뜻하는데요. 국토부 입장은 무안공항 경우에는 종단 안전구역이 로컬라이저까지 199m인데 예. 이게 이제 규정에 따라서는 의무상 90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0m보다는 199m라서 길기 때문에 로컬라이저 규정에 맞게 건설이 됐다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로컬라이저가 성토된 둔덕이 콘크리트 상반위에 설치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역시 이게 뭐 시설에 대한 재질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콘크리트 상단 위에 설치된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해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문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요. 이것은 이제 미흡했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기준과 운영 기준이 상충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요. 운영 기준은 2010년부터 적용이 됐는데 2007년에 무안공항이 개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치된 로컬라이저에는 운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요. 국토부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제 국토부의 책임 소재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네.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무안공항의 설계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주항공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의 운항 승무원 그리고 정비사들의 업무량이 조금 과도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항공의 국제선 여객기 운항 편수가 47,000여 편으로서요.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항공에 재직 중인 조종사가 670명인데요. 그러면 한 명당 평균 국제선 여객기 운항 편수가 70.2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저비용 항공사, 예를 들면 진에어 같은 경우는 57.2
2편, 티웨이 항공 46.2편으로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 단순 비교해도 약 20에서 30% 이상 많은 수준이라서요. 이게 조종사들의 좀 피로도가 가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비 인력도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비 인력에 대해서 한 대당 정비 인력 12명이 갖춰야 된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권고를 했는데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정비사가 한 대당 11명, 11.2명에 그쳤다가 지난해 말 이후 충원해서 지금 현재 12.7명으로 권고 기준을 최근에야 넘겼다라는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라는 것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주항공의 무리한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3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젠스당 CEO 연설을 하고 CES 한창 진행 중인데도 엔비디아가 떨어졌거든요. 이 영향이 좀 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 3가지 영향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예. 3대 지수가 특히 지금 나스닥 지수가 1.89%로 큰 폭으로 하락이 됐고요. 그 외에 다우 지수랑 S&P 500 지수도 하락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 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그 젠순왕 CEO가 신기술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신기술 실망감에 의해서 좀 큰 폭으로 기술주들이 투매가 일어나면서 나스닥 지수가 주도로 하락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미 공급관리협회에서 12월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전월 달보다도 좋게 나왔고 시장 전망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구인 건수도 역시 10월 달보다 증가해서요. 노동시장도 견고하고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되면서 좀 물가도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치 때문에 부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래서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도 좀 더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지금 미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 6%나 폭락을 했는데 예. 사실 지금 젠슨왕 CEO의 지금 기조연설 전에는 네. 3% 가까이 급등을 올랐었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증권가의 격언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있는데 그것이 좀 뒷받침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